네, 지난주에 굵직한 현안들이 있었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국 부결됐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얽혀 있는데요. 2부와 3부에 걸쳐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는데요.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입니다. 일단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총평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음, 야당이 매우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론까지 채택한 걸 보면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결정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다 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통 인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다라는 뜻으로 익혀집니다. 애당초 좀 그 지명이 부적합하지 않았느냐 혹시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이건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애당초 지명할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부결을 공언했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라는 이유였거든요. 네네. 그것이 공직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친구의 친구만 찾지 말고 반듯한 후보 찾으면 야당이 트집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요. 친구의 친구라고 해서 부적격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네, 충분히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정치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부결됐고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뭐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 사법부 공백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이 계속 미뤄질 것이고, 네. 연말에 또 그리고 내년 초에 대법관들이 계속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후임 대법관 인선을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계속해서 밀릴 것이고, 음. 내년 초에 법관 인사가 있다면 연말부터 그 인선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인사 작업도 계속 또 미뤄질 것이고, 네. 사법부의 여러 행정 그리고 사법부의 중요 판결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 피해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냥 그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그냥 권한대행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법원장 비워놓고 전원 합의체가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예는 공석인 경우에도 대법원장 없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했던 그런 전례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 당론을 채택하면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하는 것보다 민주당에 나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긴 얘기 아닌가요, 의원님?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그와 같이 당론까지 채택한 이유를 특별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를 하지만, 예. 항소심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형을 낮췄다는 이유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법관 중에는 대법원장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재산신고 누락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 법관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법원에 계속 재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균용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네. 제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법원에 계속 있을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다 끝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얘기해서. 그동안의 청문회 운영 관례를 보면 지금으로서는 청문회는 맞춰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간에 이제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우선 파행의 이유도 들여다 봐야 될 텐데, 네.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청문회가 아니라
뭐 고함 지르고 인신 공격하고 위원장이 이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나서서 사퇴 압박을 하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파행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라는 곳이 정말 어떤 곳인가,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여러 고민을 남긴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좀 점검이 돼야 되는 게 그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하면서 김행 후보자 이제 나가자고 했고 이제 자리를 떴잖아요. 김행 네. 후보자도. 근데 지금 그 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하고 이걸 어긴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그와 같이 주장을 하는데 네.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이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을 한 것이고 네. 그동안 청문회는 아니지만 뭐 현안질이나 다른 상임위에서 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뭐 국무위원들이 퇴장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청문회법이나 여러 규정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맞냐 아니냐의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니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청문 대상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인데 대상자가 자리를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청문회 진행이 원만하게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네. 인신 공격이 과도하게 진행이 되고 또 위원장이 나서서 사퇴 압박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전후 맥락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가위 소속 의원들이 퇴장을 할 때 혹시 원내 지도부와 교감하에 퇴장한 겁니까? 아니면 단독 판단인 겁니까? 원내 지도부와 교감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원내 지도부와 교감했다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들은 적 없고요. 뭐 이제 제기됐던 의혹을 여기서 다시 뭐 그러니까 되짚을 생각은 없지만 요거 하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수억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혹시 예. 그 후보자로 지명되는 전후의 과정에서 당에서 이걸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했는지 여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 이 코인 보유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유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보유했던 것이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낸 적도 없고 회사 차원에서 보유한 이유는 뉴스를 읽는 독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나누어 주려는 목적에서 보유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보유했던 것과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퇴할 생각 없느냐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막아서면서 예. 지금 회사 차원의 그리고 그 보유 목적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코인 보유를 가지고 이와 같이 후보 사퇴를 종용했던 것이 맞는지는 네.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해서 김행 후보자에게도 임명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그 청문회 전에 민주당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사실 코인 문제나 몇 가지 문제로 다른 것들은 이제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신 공격이나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다 끝났는데 예. 현재까지 가장 크게 대두됐던 코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다른 장관들 임명에 비추어 본다면 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국정감사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증인 출석 문제 좀 먼저 여쭤보겠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세계대학 총장이나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출석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 중간에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 그런 문제들을 다시 계속 정쟁으로 삼아서 민간인 증인을 채택하고 네. 뭐 김건희 여사까지 출석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지금 통계 조작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하고 네. 대선 공작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출석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목적에 맞게 민간인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증인이나 아니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은 네.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증인 신청 자체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목적에 맞지 않게 정쟁으로 흐를 증인들이 너무 많이 그 신청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점은 그렇다고 치고 또 정반대의 현상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해외로 출국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행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여러 보완하는 규정들을 두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좀 그러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의원님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각 상임위별로 증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가장 그러니까 증인 채택에서 쟁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정쟁으로 흐를 만한 그런 사안들에서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 늘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대기업의 총수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들 예. 특별히 출석해야 될 이유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사안을 규명하는 게 가능한데도 무차별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쟁을 목적으로 해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지금 의정 현안이 한동훈 장관 탄핵 여부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보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입장은.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탄핵 사유일지 그러면 그동안 영장은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네. 그 관련돼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다 탄핵할 것인지 지금 현직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이것은 영장 청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탄핵 사유가 있다면 민주당이 늘 국정감사 앞두고도 뭐 탄핵이나 해임 얼마든지 결의하고 했었는데 국감 이후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영장을 재청구하거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박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포 등의한 국회 보고 때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던데요. 검수원복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이고 헌재에서도 지난번에 검수완박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결국은 영장이 기각되니까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검수원복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보복성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성 탄핵이다. 알겠습니다. 원내 대변인께 여쭤보기는 어쩌면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좀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의원님. 일단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다른 중진들도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강서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 선거 결과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뭐 강서구에서 저희들이 많은 표 차이로 패배를 한다면 내년 총선에 대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뭔가 공천 혁신, 총선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신진만 데리고는 수도권 선거 치르기 어려우니까 중진들이 투입돼야 된다. 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것도 이제 험지 출마와 같은 공천 혁신도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러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사전 투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22%가 나왔거든요. 이 숫자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번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딱 한 곳에서만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고 내년 총선에 또 전초전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불리 어느 당에게 어느 쪽에게 유리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지금 투표율만 가지고 예전에 분석하는 것 같은 분석은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길 거라고 자신하세요? 이겨야죠.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